나는 평생 일을 했다. 일은 내 삶의 전부였고 숨쉬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사람들을 보니 이상한 현상이 있었다.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들이 은퇴 후 몇 년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이유가 궁금했다. 그리고 곧 깨달았다. 그들은 돈을 잃은 게 아니었다. 일을 멈추며 생각까지 멈춘 것이었다. 젊을 때의 일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지만 나이 들어서는 마음을 움직이는 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모른다. 일을 끝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도 멈춘다. 나는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을 수없이 봤다. 은퇴란 단어는 달콤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단어다. 왜냐하면 끝났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이다. 사람은 일할 때 비로소 살아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생각이 움직이면 그건 여전히 일이다. 그러나 일을 멈추면 세상과 연결이 끊어진다. 하루의 의미가 사라지고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진다. 그때부터 돈보다 더 무서운 가난이 시작된다. 그것은 존재의 가난이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이런 말을 했다. 일이란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다. 사람은 일할 때 비로소 자신을 증명한다. 나는 기억한다. 울산 조선소가 완공되고 첫 선박이 출항하던 날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이제 회장님은 더 이상 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부터 진짜 일이 시작이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에겐 그게 당연했다. 일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었다. 나는 평생 배를 만들었지만 그 배보다 더 크고 무거운 삶의 목적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멈추지 않았다. 사람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 다시 살아난다. 나는 한 번도 일에서 은퇴하지 않았다. 다만 형태를 바꿨을 뿐이다. 젊을 때는 현장에서 손으로 일했고 나이 들어서는 머리와 말로 일했다. 젊은 때는 땀으로 회사를 세웠고 늙은 뒤에는 사람의 마음을 세웠다. 그러나 본질은 같았다. 일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었다. 나는 은퇴 후에도 새벽마다 일어나 신문을 읽고 메모를 남기고 사람을 만났다. 그건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일이었다. 사람은 일할 때 활기를 얻는다. 하지만 은퇴 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썩는다. 처음엔 평화롭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은 허무가 찾아온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사라진다. 사람은 쓸모를 잃는 순간 늙는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봤다. 일할 땐 강철 같던 사람이 은퇴 후 몇 년 만에 병들고 의욕을 잃었다.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병원에서도 계약서를 검토했고 출장 중에도 서류를 읽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어. 내게 일은 호흡과 같았다. 멈추면 죽는 것이다. 물론 나이 들어서는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럴수록 생각의 일을 해야 한다. 젊을 땐 몸이 회사를 움직이지만 늙으면 생각이 회사를 움직인다. 돈도 마찬가지다. 젊을 땐 돈을 벌지만 늙으면 돈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것이 일의 진화다.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가지 착각에 빠져 있다. 이제는 내 인생이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자유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다. 일을 포기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나는 자유롭고 싶어서 더 일했다. 내 스스로를 다스리고 내가 만든 길을 내 손으로 끝까지 걸었다. 그것이 진짜 자유였다. 나는 평생 멈춤을 두려워했다. 기계도 오래 쓰면 녹이 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움직이지 않으면 녹이 쓴다. 그러나 그 녹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생긴다. 그 마음의 녹이 인생을 무너뜨린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몸이 늙는 건 자연이지만 마음이 늙는 건 선택이다. 일은 그 마음을 젊게 만드는 최고의 약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오. 은퇴란 회사에서 물러나는 것이지 세상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다. 당신이 일하던 곳을 떠났다고 해서 인생까지 끝난 건 아니다. 이제부터는 일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세상을 위한 일, 후배를 위한 일,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일, 그런 일을 찾는 자만이 늙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묻는다. 정주영, 오늘 너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 질문이 나를 하루 동안 살게 한다. 그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인생은 멈춘다. 그리고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일을 멈춘 사람은 결국 돈도 멈추게 만든다. 돈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그것이 내가 드릴 두 번째 통찰의 시작이다. 돈은 물과 같다. 흘러야 산다. 나는 평생 돈과 싸웠지만 동시에 돈의 성질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젊었을 때 나는 돈이란 쌓아야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며 깨달았다. 돈은 쌓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해야 산다.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두 번째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돈을 움켜쥔다. 두려움 때문이다. 혹시 모자라면 어떡하지? 혹시 병이라도 나면?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움켜쥐는 순간 돈은 이미 죽어간다.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멈춘 돈은 사람의 마음도 병들게 만든다. 내가 젊은 시절 한 은행가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은퇴하신 분들은 대부분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안전하다는 말 호도 위험한 말이 없어. 그는 눈을 크게 떴다. 나는 이어 말했다. 돈은 움직일 때 가치가 생기고 멈출 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하오. 돈은 인간의 의지와 같다. 두려움에 갇히면 스스로를 가둔다. 하지만 용기 있게 쓰면 세상을 넓힌다. 나는 이 원리를 믿었다. 그래서 언제나 돈을 돌게 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회장님은 사업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일반인이라 위험해요.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한다.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의 방향이 중요하오. 10만 원을 써도 그것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쓰이면 살아있는 돈이다. 하지만 1억을 쌓아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돈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돈의 흐름을 기록했다. 어디로 흘러가고 누구에게 닿고 무엇을 바꿨는지 그리고 깨달았다. 돈은 움직일 때 생명을 가진다. 은퇴 후 돈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진다. 매일 잔고를 확인하며 마음이 통장에 묶인다. 통장은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불안의 창고가 된다. 왜냐하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나의 역할이 줄어든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돈을 벌며 사회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연결이 끊긴다. 그리고 그 공백을 돈으로 메우려 한다. 그러나 돈은 사람의 공허를 채우지 못한다. 돈은 도구이지 위로가 아니다. 나는 수없이 그 모습을 봤다. 한때 내 친구 중 한 명이 있었다. 그는 젊었을 때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 그러나 은퇴 후 모든 사업을 접고 오직 예금이자에 의존했다. 그는 말했다. 이제는 더 벌 필요가 없어. 그냥 조용히 지키기만 하면 돼.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그건 지키는 게 아니오. 서서히 잃는 거요. 몇 년이 지나 그는 병이 들었고 삶의 의욕을 잃었다. 돈은 그대로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졌다. 나는 그를 보며 확신했다. 돈을 지키려면 움직임 속에 둬야 한다. 내가 말하는 흐른다는 건 무모한 투자를 하라는 뜻이 아니다. 흐른다는 건 순환을 의미한다. 자신에게 투자하고 후배를 돕고 배움을 이어가는 것이다. 나는 나이 들어서도 책을 사 읽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구상했다. 그게 내 방식의 투자였다. 돈을 흘리면 반드시 돌아온다. 형태는 다를지라도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멈춘 돈은 주인에게서 멀어진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70대가 넘어 한 청년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자금이 부족했다. 나는 그의 눈빛을 보고 단번에 느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었다. 사람들은 놀랐다. 회장님, 나이 드셔서 이제 모험은 피하셔야죠. 나는 웃으며 말했다. 모험이 아니라 순환이요. 몇 년 뒤 그 청년은 성공했다. 그리고 내게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그때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건 내가 흘려보낸 돈이 돌아온 거예요. 돈은 돌 때마다 사람을 묶고 세상을 연결한다. 나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반대로 돈을 쥐면 사람을 끊는다. 나만 안전하면 된다는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인간관계도 닫힌다. 돈을 움켜쥐는 손은 결국 다른 손을 잡지 못한다. 은퇴 후 돈을 움켜쥔 사람은 세상과 단절되고 마음은 점점 좁아진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한다. 당신이 돈을 잡는 순간 돈도 당신을 잡는다.
나는 평생 돌아가는 돈을 믿었다. 조선소를 세울 때도 처음엔 모든 자금이 부족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거절했고 정부도 냉담했다. 그때 나는 내 재산을 담보로 걸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돈은 움직여야 한다. 그 결단 덕분에 현대는 살아났고 한국은 바다를 지배했다. 그때 깨달았다. 돈이란 두려움을 이길 때 따라오는 보상이다. 은퇴 후 돈을 쌓아두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불안을 숨긴다는 것이다. 이게 현명한 선택이야라고 스스로 위로하지만 사실은 두려운 것이다. 그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작게 만든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돈은 당신을 담는다. 두려운 마음에 쌓이면 두려운 인생을 만든다. 하지만 용기 있게 흐르면 자유로운 인생을 만든다. 이 세상에서 진짜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이해한 사람이다. 젊을 때는 벌고 나이 들어서는 돌려야 한다. 벌 때는 욕심이 필요하지만 지킬 때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는 단순하다. 돈은 흘러야 한다. 그래야 주인을 잊지 않는다. 나는 은퇴 후에도 돈을 돌렸다. 자식에게 다 물려주지 않았다. 대신 내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현장을 위해 썼다. 그 돈은 세상 어딘가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걸 살아있는 돈이라 불렀다. 내 손을 떠나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움직이는 돈, 그것이 진짜 부다. 여러분 기억하시오. 돈은 움직임을 멈춘 순간 당신의 삶도 함께 멈춘다. 움직이는 돈은 당신을 젊게 만들고 다친 돈은 당신을 외롭게 만든다. 그리고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돈이 흘러야 사는 것처럼 습관도 유지되어야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통찰의 시작이다. 습관은 인생의 뼈대다. 나는 평생 그 사실을 믿었다. 사람의 능력은 다르지만 습관의 힘은 누구에게나 같다. 젊었을 때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장을 돌았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습관만은 한 번도 깨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시간의 공기가 나를 일깨웠기 때문이다. 새벽의 냄새는 나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신호였다. 그런데 나는 나이 들어 한 가지를 보고 놀랐다. 은퇴한 많은 사람들이 그 습관을 하루아침에 버리는 것이었다. 일을 멈추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습관을 멈추는 것이다. 사람은 몸이 아니라 리듬으로 산다. 일할 때는 하루가 정확했다.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회의하는 시간, 자는 시간 올 일정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리듬이 무너진다. 아침이 늦어지고 식사는 불규칙해지고 밤엔 쓸데없는 생각으로 잠을 못 잔다. 그러면 하루의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 마음의 질서도 무너진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시간의 무너짐은 곧 인생의 무너짐이다. 나는 은퇴한 뒤에도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눈을 떴다. 그리고 하루를 계획했다. 오늘 만날 사람, 읽을 글, 생각할 일, 그 작은 계획이 나를 지탱했다. 반대로 계획 없는 하루는 사람을 서서히 썩게 만든다. 나는 그걸 보이지 않는 병이라 불렀다. 겉으론 건강해 보여도 속은 이미 녹슬어 있다. 그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다. 오직 습관으로만 고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몸이 아니라 시간을 관리했다. 돈은 잃어도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항상 시계를 자주 봤다. 시간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 방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은퇴 후에 사람들은 시계를 잃는다. 누가 나를 기다려주지도 않고 급한 일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위험하다. 급할 일 없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빨리 늙는 인생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은퇴한 한 고위공무원이 내게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이제 저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출근도 없고 회의도 없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나는 웃으며 물었다. 그 자유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루 이틀은 좋을 거요.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답답해질 거요. 왜냐하면 자유는 일의 반대가 아니라 질서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 말의 뜻을 그는 나중에야 이해했다. 사람은 습관을 버리면 방향을 잃는다. 젊었을 때는 일의 목표가 있었지만 은퇴 후엔 그 목표가 사라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헛된 시간을 메우기 위해 TV를 보고 술을 마시고 의미 없는 모임을 다닌다.
그러나 그건 시간의 낭비이자 인생의 낭비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습관이 사라진 곳에는 반드시 공허가 들어온다. 공허는 게으름보다 무섭다. 왜냐하면 게으름은 잠시지만 공허는 영원히 남기 때문이다. 나는 늘 작은 습관의 힘을 믿었다. 하루 10분이라도 책을 읽고 메모를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뿌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회장님은 대단한 성실함을 타고나셨군요 라고 말했지만 나는 타고난 게 아니었다. 단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을 뿐이다. 반복이 쌓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 운명이 된다. 나는 그것을 경험으로 증명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번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습관을 버린다. 오늘은 늦잠을 자고 내일은 운동을 미루고 모레는 책을 덮는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잊는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한다. 습관은 기억이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으려면 습관을 지켜라. 내가 젊었을 때 조선소 공사 현장에는 늘 새벽 종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출근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 종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몸을 일으켰다. 나는 그 소리를 사랑했다. 그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 그 소리가 멈춘 사람들은 어쩐지 불안해했다. 소리가 멈춘 게 아니라 인생의 박자가 끊긴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가 스스로 종을 울려라.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라. 그게 늙지 않는 비결이었다. 습관은 나이를 속인다. 나이가 들어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자세로 일하면 몸은 그 리듬을 기억한다. 반대로 습관을 잃으면 몸이 먼저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했다. 나이를 먹는 건 자연이지만 늙는 건 선택이다. 그 선택의 경계에 서 있는 게 바로 습관이다. 나는 은퇴 후에도 매일 일기를 썼다. 새벽에 일어나 그날의 생각을 정리했다. 어떤 날은 후회로 가득했고 어떤 날은 감사로 시작됐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계속 쓰는 행위였다. 그 행위가 나를 현재로 묶어두었다. 과거에 살지 않게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게 했다. 그것이 습관의 힘이었다. 여러분, 습관은 돈보다 강하다. 왜냐하면 돈은 사라져도 습관은 남기 때문이다. 은퇴 후에도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몸이 약해도 마음이 살아있고 환경이 바뀌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을 진짜 강자라 부른다. 습관은 인생의 작은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만이 자신을 잃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며 산다. 그리고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습관을 잃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관계가 무너진다. 그것이 내가 전할 네 번째 통찰의 시작이다. 관계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살았다. 일터에서, 회의실에서,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서조차 결국 남는 것은 사람뿐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하나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돈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이었다. 젊을 때는 사람으로 성공하고 늙어서 사람으로 실패한다. 나는 그 말을 내 눈으로 확인했다. 젊은 시절의 관계는 이익과 목표로 연결되어 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성장한다. 그러나 은퇴 후의 관계는 다르다. 그때부터는 진짜 사람만 남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여전히 과거의 위치로 사람을 대하고 여전히 자신이 중심인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그러면 관계는 부서진다. 나는 여러 차례 그런 장면을 보았다. 한때 존경받던 리더가 은퇴 후 친구 한 명 없이 외롭게 죽었다. 왜 그랬을까? 그는 관계를 맺는 법은 알았지만 놓는 법을 몰랐다. 나는 은퇴 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리의 용기라고 말한다. 젊었을 땐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지만 나이 들면 불필요한 관계를 줄여야 한다. 그게 자연의 이치다. 가지가 너무 많은 나무는 결국 뿌리가 마른다. 관계도 그렇다.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려 하면 정작 자신을 잃는다. 나는 그걸 몸으로 배웠다. 젊을 때는 하루에도 수십 명을 만나며 살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단 3사람과만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게 충분했다.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사람을 지켜준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였다. 오랫동안 함께한 직원 한 명이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이제 다 떠나시겠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모두 떠나도 나는 기억으로 남을 거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날 밤 생각했다. 떠난다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정리다. 정리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 없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차가운 일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준비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관계는 의존의 관계다. 젊었을 때는 내가 누군가를 이끌었지만 늙으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진다. 그런데 그 기대가 습관이 되면 인생이 약해진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의지할 사람은 필요하지만 기대에 매달리면 안 된다. 나는 늘 스스로 걸으려 했다. 도와주는 손보다 나를 일으키는 다리를 믿었다. 왜냐하면 도움은 한순간이지만 다리는 평생이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나눴다. 젊을 때 맺는 성장의 관계, 중년에 필요한 책임의 관계, 그리고 노년에 남는 존재의 관계. 첫 번째는 서로를 키우고, 두 번째는 서로를 지탱하며, 세 번째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세 번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과거의 명함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였다. 나는 무엇을 잃었다. 이런 말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사람은 현재의 자신으로만 존중받는다. 과거는 추억일 뿐이다. 나는 한 투자자를 기억한다. 그 사람은 젊은 시절 나와 함께 큰 사업을 했던 동료였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여전히 권위를 내세우며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 그는 늘 과거의 영광을 자랑했고 누군가 그에게 조언을 구하면 반드시 훈계로 끝냈다. 결국 아무도 그를 찾지 않게 됐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과거는 당신의 공로지만 지금은 당신의 짐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회장님, 제가 너무 오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관계는 위치가 아니라 거리에서 유지된다. 너무 가까워도 타고 너무 멀어도 식는다. 그 균형을 아는 게 노년의 지혜다. 나는 은퇴 후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다. 돈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그 돈이 사라지면 누가 남는가? 나는 그런 순간을 수없이 겪었다. 위기 때마다 떠나는 사람들. 그러나 끝까지 곁에 남는 단 한 사람. 나는 그때 알았다.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내가 멈출 때 남는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을 얻는데 평생이 걸린다. 나는 또 이렇게 말했다. 관계는 돈처럼 관리해야 한다. 쓰임이 없으면 가치가 떨어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썩는다. 사람과의 인연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관리란 아첨이나 거래가 아니라 진심과 시간이다. 가끔 연락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법이다.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잊는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늙어서는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결국 그 둘 다 외로움으로 끝난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그러나 다르다. 젊을 때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찾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찾았다. 생각이 젊은 사람, 열정이 살아있는 사람, 새로운 관점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가 나를 늙지 않게 했다. 관계는 나이를 섞는 것이다. 같은 나이끼리만 만나면 세상이 좁아지고 젊은 사람과 만나면 세상이 넓어진다. 내가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관계는 숫자보다 밀도다. 하루 10명을 만나도 마음이 비어있다면 아무 의미 없다. 그러나 한 사람과 진심으로 대화하면 그 하루는 가치 있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의 일부로 봤다. 그래서 현대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연결이었다. 여러분, 은퇴 후의 관계는 새로 맺는 것이 아니라 남길 것만 남기는 일이다. 나를 지탱했던 사람, 나를 이해해 준 사람, 나를 꾸짖어 준 사람, 그 몇 명이면 충분하다. 세상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손을 놓을 줄 아는 것도 지혜다.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진다. 관계를 정리하면 마음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되면 삶이 단단해진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많은 걸 잃었지만 중요한 사람 몇 명은 끝까지 남았다. 그게 인생이다. 그리고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관계를 잃으면 외로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쌓이면 행동이 느려진다. 습관이 무너지면 관계가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면 태도가 바뀐다. 이제 나는 다음 법칙을 말하려 한다. 그것은 바로 태도와 습관이 불을 만든다는 진리다.
태도는 인생의 온도다. 나는 평생 그걸 믿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선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였다. 나는 가난할 때도 당당했고 실패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태도는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5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 태도의 상실이다. 그들은 젊을 때 누구보다 뜨거웠지만 나이 들어서 그 열을 잃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자신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다. 이제 그만해도 돼. 이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을 멈추게 했다. 나는 젊었을 때 실패라는 단어를 수없이 들었다. 공사를 시작할 때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안 된다면 내가 해보지. 그게 나의 태도였다. 세상이 뭐라 하든 스스로를 믿는 자세. 그러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이 태도를 잃는다. 실패가 두려워지고 세상 탓을 하며 결국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든다. 나는 그걸 안타깝게 봤다. 늙는 건 나이가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나는 어느 날 한 사업가와 대화한 적이 있다. 그는 은퇴 후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더 이상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당신의 태도가 만든 착각이요. 그는 놀라 내 얼굴을 바라봤다. 나는 이어 말했다.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소. 다만 스스로 필요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 뿐이요. 그 말에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그를 보며 느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세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포기다. 태도는 젊을 때보다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하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의 태도는 인생의 마무리를 결정한다. 내가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일하고 배우고 웃을 수 있었던 건 태도 덕분이었다. 나는 어떤 자리에서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놓지 않았다. 몸은 늙어도 마음이 젊으면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나는 자주 이런 말을 했다. 몸이 무너질 땐 병원을 찾지만 마음이 무너질 땐 태도를 고쳐야 한다. 태도는 곧 습관이 된다. 작은 말, 작은 행동, 작은 시선 하나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했다. 말투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불가능하다 대신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하는 순간 생각이 달라진다.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면 현실이 달라진다.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 쌓이는 내면의 훈련이다. 나는 한 번도 쉽게 살지 않았다. 하지만 한 번도 비겁하게 살지 않았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를 속일 수 있어도 나는 나를 속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의 태도였다. 나는 회사를 경영할 때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내가 먼저 땀 흘리지 않으면 너희도 땀 흘릴 이유가 없다. 태도는 말로 전해지지 않는다. 보여줘야 한다. 젊은이들이 나를 따랐던 이유는 내 말 때문이 아니라 내 행동 때문이었다. 은퇴 후 태도를 잃는 사람들의 특징은 2가지다. 첫째, 세상을 원망한다. 시대가 변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르다. 그러나 시대를 탓하는 순간 자신은 과거의 사람이 된다. 둘째, 자신을 포장한다. 나는 그래도 옛날에, 이런 말은 자존심이 아니라 두려움의 표현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의 과거는 훌륭했지만 당신의 태도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 진짜 강자는 나이를 잊은 사람이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매일 배웠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사람. 배움은 젊은이의 전유물이 아니다. 배우는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젊게 늙는다. 내가 일본이나 중동을 자주 다닌 이유도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배움의 태도는 겸손에서 나온다. 나는 아직 모른다 이 말이 사람을 성장시킨다. 한 번은 젊은 엔지니어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나이 드시면 무섭지 않으세요? 실수할까 봐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실수보다 무서운 건 도전하지 않는 거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실수는 배움을 남기지만 포기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그날 이후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나는 그런 젊은이들에게서 내 젊은 시절을 봤다. 태도는 나이와 상관없다. 태도는 세대의 언어를 넘는다. 나는 종종 내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회사를 물려받는 건 쉬워도 태도를 물려받는 건 어렵다. 돈은 나눠 가질 수 있지만 태도는 각자가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삶의 품격을 결정한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늘 강조했다. 일의 성패는 기술보다 태도가 결정한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태도가 삐뚤어지면 조직을 망친다. 반대로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태도가 바르면 끝까지 남는다. 그게 사람이다. 태도는 곧 신용이다. 사람들은 돈으로 신용을 얻으려 하지만 진짜 신용은 태도에서 생긴다.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불편해도 정직한 태도, 그것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그 원칙을 평생 어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신용이 현대를 지탱했다. 회사는 자본으로 세워지지만 태도로 유지된다. 여러분, 은퇴 후의 삶에서 태도는 단순한 인품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의 힘이다. 세상은 나를 잊어도 태도는 나를 증명한다. 태도를 잃지 않으면 명함이 없어도 존경받는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고 싶었다. 나는 오늘도 내 자신에게 묻는다. 정주영, 너는 오늘도 똑바로 서 있는가? 그 질문이 내 하루를 지탱한다. 태도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태도를 잃으면 신용이 무너지고 신용이 무너지면 인생이 흔들린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은 한 번 잃으면 끝이다. 그것이 내가 전할 6번째 통찰의 시작이다. 신용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무거운 자산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돈보다 더 귀한 게 있었다. 바로 신용이었다. 신용은 숫자가 아니라 이름의 무게다. 사람들은 돈이 인생을 바꾼다고 믿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신용이 사람을 만든다. 젊을 때는 돈으로 기회를 얻지만 나이 들어서는 신용으로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6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 신용을 잃는 것이다. 그들은 돈을 지키려다 약속을 버리고 체면을 지키려다 신용을 팔았다. 결국 돈은 남았지만 이름은 사라졌다. 나는 신용이 깨지는 순간을 여러 번 봤다. 젊은 시절 나와 함께 일하던 한 사업가는 처음엔 누구보다 성실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위기가 닥치자 그는 계약을 어겼다. 그는 말했다. 회장님, 이번만 넘기면 다시 갚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미 마음에 빚을 진 것이다. 그 후로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는 다시 신뢰를 얻지 못했다. 나는 그를 보며 깨달았다. 신용은 돈보다 벌기 어렵고 잃기 쉽다.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게 멈춘다.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은 없다. 그것이 내 원칙이었다. 사우디의 사막 한복판에서 조선소 공사를 맡았을 때 우리는 계약금도 경험도 장비도 부족했다. 그러나 나는 약속했다. 우리는 기한 내에 반드시 완성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그 결과 세계는 한국을 믿게 되었고 현대는 이름을 얻었다. 약속 하나가 회사를 세우고 나라를 바꿨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통화이며 그 가치는 금보다 오래간다.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돈을 남기려 하지만 나는 이름을 남기려 했다. 이름은 신용으로 만들어진다. 나는 평생 내 이름에 흙이 묻지 않게 하려고 살았다. 그래서 어떤 계약이든 어떤 말이든 한 번 내뱉은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 사람들이 나를 믿은 이유는 내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약속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신용은 돈보다 늦게 벌리지만 평생의 이자를 준다. In the front, shed in the.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신용을 가볍게 여긴다. 이제 더 이상 거래할 일도 없는데 뭐가 중요해?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신용은 사업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스스로의 인생 안에서도 신용이 존재한다. 한 번의 말실수, 한 번의 변명, 한 번의 책임 회피가 그 신용을 무너뜨린다. 은퇴 후에도 신용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떠나도 존경을 남긴다. 나는 항상 이런 말을 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신용은 한 번 잃으면 다시 태어나도 되찾지 못한다. 실제로 나는 그런 사람을 봤다. 한 정치인이 한때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작은 거짓말로 모든 걸 잃었다. 돈도 명예도 다시 얻었지만 사람들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은 신용을 잃는 순간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수 없다. 그때부터 인생은 이미 끝난 것이다. 나에게 신용이란 단어는 단순한 비즈니스의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품격이었다. 나는 신용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봤다. 어떤 계약에서는 수십억 원을 잃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돈은 잃어도 이름은 남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를 믿었다. 정주영이 한다면은 그건 된다. 이 말 한마디가 내 모든 자산이었다. 나는 신용을 쌓는데 3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말보다 행동이 먼저여야 한다. 둘째, 눈앞의 이익보다 미래의 신뢰를 택해야 한다. 셋째, 책임은 끝까지 져야 한다. 이 3가지를 지키면 돈이 없어도 존경받는다. 반대로 이 셋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결국 사람들은 떠난다. 나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늘 말했다. 신용은 조직의 생명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조직은 오래가지 못한다. 실제로 나는 작은 약속 하나 때문에 큰 거래를 놓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다. 그 작은 약속을 지킨 덕분에 큰 신뢰를 얻었다는 것을. 세상은 빠르지만 신뢰는 느리다. 그러나 그 느린 것이 가장 오래간다. 신용은 체면이 아니다. 체면은 남이 보는 나를 위한 것이고 신용은 내가 보는 나를 위한 것이다. 체면은 꾸미는 것이지만 신용은 쌓는 것이다. 체면은 하루 만에 바뀌지만 신용은 평생에 걸쳐 쌓인다. 나는 항상 체면보다 신용을 택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약속을 지켰다. 그게 진짜 용기였다. 은퇴 후의 삶에서 신용은 더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힘으로 돈으로 지위로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 남는 것은 오직 이름뿐이다. 그 이름이 신뢰로 불릴 때 비로소 인생이 완성된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마지막 재산은 집도 돈도 아니다. 신뢰다. 나이가 들어도 신용을 지키는 사람은 세월조차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은 세대와 시대를 넘어 기억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누가 내 이름을 부를 때 가장 두려운 감정이 있다. 혹시 그 이름에 실망이 섞여 있을까 봐. 그래서 평생을 긴장하며 살았다. 그 긴장이 나를 지켰고 회사를 지켰다. 신용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남이 없을 때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태도. 나는 그걸 신용이라 불렀다. 여러분, 신용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 기술이 바뀌고 돈의 가치가 요동쳐도 신용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신용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신용을 잃은 사람은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이미 무너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신용이란 평생 쌓아야 할 빚이다. 그러나 그 빚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부자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신용을 지키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긴다. 그러나 신용을 잃은 사람은 항상 겁을 낸다. 두려움은 돈을 묻고 용기는 돈을 움직인다. 그것이 내가 전할 7번째 통찰의 시작이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나는 젊을 때부터 수없이 두려웠다. 첫 사업을 시작할 때, 은행문을 두드릴 때, 조선소를 세울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마다 나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두려움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움은 움직이지 않는 자에게만 찾아온다. 인생이 나를 시험할 때마다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 한 걸음이 내 인생을 바꿨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조심스러워진다. 젊을 때는 무모하게 달리지만 60세를 넘어서면 한 번의 실수가 두렵고 실패가 치명적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두려움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다만 마음이 늙을 뿐이다. 몸이 약해져도 마음이 뜨거우면 인생은 여전히 젊다. 반대로 돈과 명예가 있어도 마음이 식으면 이미 늙은 것이다. 나는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에게 도전을 걸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중동 사막에서 공사를 하던 시절을 잊지 못한다. 현지의 더위는 살을 태웠고 모래바람은 장비를 덮었다. 엔지니어들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자는 이미 포기한 자다. 그 말은 단지 직원들에게 한 게 아니었다.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밤마다 천막 안에서 홀로 서류를 들여다보며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러나 그 떨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두려움은 항상 내 곁에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친구처럼 다뤘다. 두려움은 나를 멈추게 하지 않고 나를 움직이게 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두려움을 피하려는 것이다. 이제 위험한 일은 싫다. 이 나이에 실패하면 어쩌나. 하지만 진짜 위험은 실패가 아니라 정지다. 몸이 멈추면
마음이 늙고 마음이 늙으면 인생은 끝난다. 나는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일을 구상했다. 자동차 회사를 세울 때처럼, 조선소를 세울 때처럼 여전히 도전했다. 사람들은 물었다. 회장님, 그 나이에 왜 또 시작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들은 웃었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두려움은 우리를 시험한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깨우는 신호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은 멈추라는 경고가 아니라 준비하라는 신호다.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면 도망치지만 나는 불안을 느낄 때 준비했다. 위기란 결국 준비되지 않은 두려움이다.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 속에서 배웠다. 배움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한 번은 해외에서 투자 협상을 할 때였다. 상대방은 내 제안을 비웃었다. 한국은 너무 작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감당 못할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작은 나라에서 큰 일을 해본 사람은 두려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다.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다. 두려움은 피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용기보다 계산을 먼저 한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고 안전한 길만 찾는다. 그러나 인생은 계산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용기가 빠진 계산은 결국 실패다. 나는 평생 위험을 감수하며 살았다. 그러나 그 위험은 무모함이 아니라 확신 있는 도전이었다. 위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겁에 지지 않는 사람은 강하다. 나는 젊은 시절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이 바로 기회다. 그들은 놀랐다. 나는 설명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순간이 용기 있는 자에게 가장 큰 기회가 된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온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 내딛는 자만이 그 문을 통과한다. 나는 그 문을 수없이 넘었다. 그때마다 세상이 달라졌다. 은퇴 후의 두려움은 젊을 때와 다르다. 돈을 잃을까? 건강을 잃을까? 사람을 잃을까? 하지만 진짜 두려움은 그것이 아니다. 두려움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다.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믿었는지를 잊는 순간 사람은 산채로 사라진다. 나는 그걸 막기 위해 매일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주영, 너는 여전히 도전하는 사람이냐? 그 질문이 내 마음의 엔진을 다시 켰다. 용기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조용히 한 걸음 내딛는 것, 아무도 보지 않아도 준비하는 것, 그게 용기다. 나는 늘 강조했다. 두려움은 속삭이지만 용기는 침묵한다. 세상은 떠들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묵묵히 움직인다. 은퇴 후에도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두려움을 이긴 사람은 돈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며 삶을 확장한다. 반대로 두려움에 지는 사람은 돈을 가두고 자신을 가둔다. 돈은 흐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모인다. 나는 그것을 내 생애로 증명했다. 나는 80세가 되어도 여전히 다음 일을 생각했다. 사람들은 이제 쉬셔야죠 라고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쉬는 건 무덤에 들어가서 하오. 그들은 웃었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인생은 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 움직여야 한다. 움직임이 곧 생명이다. 여러분, 두려움은 결코 적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이다. 두려움이 없다면 성장도 없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배웠고 그 배움이 내 용기를 키웠다.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움을 이기지 않는다. 다만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일 뿐이다. 그것이 진짜 용기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이미 반쯤 승리한 것이다. 왜냐하면 두려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멈췄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살아있다는 신호다. 살아있는 자만이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결론에 다다랐다. 두려움을 넘은 자는 자유를 얻는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품은 채 나아가는 힘이다. 나는 그 힘으로 평생을 버텼다. 이제 나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한다. 두려움을 넘으면 비로소 깨닫게 된다. 돈이 남는 것이 아니라 존엄이 남는다는 사실을. 그것이 내가 전할 8번째이자 마지막 통찰의 시작이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고 수많은 회사를 세웠으며 수많은 위기를 견뎌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다.
인생의 끝에서 남는 것은 돈이 아니었다. 명예도, 건물도, 직함도 아니었다. 마지막에 남는 건 단 하나, 존엄이었다. 돈은 세월이 가져가지만 존엄은 끝까지 나를 지켜준다. 그리고 그 존엄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과제였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것을 붙잡으려 했다. 젊을 때 나는 존엄이라는 단어를 몰랐다. 그때의 나는 오로지 일과 성취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를 느꼈다. 사람의 위대함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잃지 않았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을. 나는 가난했을 때도 내 손으로 일했고 부자가 되었을 때도 내 손으로 책임을 졌다. 남 탓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 존엄이었다. 사람은 나이 들어서 두 가지 싸움을 한다. 하나는 세상과의 싸움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젊을 때는 세상을 이기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자신을 이겨야 한다. 나는 후자의 싸움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알았다. 세상은 힘으로 이길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양심으로만 이길 수 있다. 나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내 마음의 기준만큼은 한 번도 팔지 않았다. 존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것은 평생의 태도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고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며 남의 탓보다 내 잘못을 먼저 보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존엄을 만든다. 나는 언제나 내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 했다. 이름이 깨끗하면 인생은 맑게 남는다. 나는 한 번도 나는 성공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성공은 결과지만 존엄은 과정이다. 돈으로 쌓은 탑은 무너질 수 있지만 존엄으로 세운 이름은 세월도 무너뜨리지 못한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해 그것을 증명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존엄의 의미를 잊는다. 젊을 때의 성취에 매달리고 과거의 지위를 붙잡는다. 그러나 존엄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 지켜야 한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더라도 은퇴 후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마지막 얼굴이 된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마지막 인사로 평가된다. 존엄은 그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나는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사람을 만날 때 옷깃을 단정히 여몄다. 그건 습관이 아니라 태도였다. 누군가 내게 인사를 하면 반드시 두 손으로 악수했다. 그것은 나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였다. 존엄은 바로 이런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세상이 나를 존중하기 전에 내가 세상을 존중해야 한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은 네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존엄은 네 인생을 지켜준다. 존엄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다. 나를 잃지 않고 남을 이용하지 않으며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다. 나는 그걸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후배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부자가 된다는 건 어떤 느낌입니까?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책임이 늘어나는 느낌이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나는 말했다. 돈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행동을 본다. 그때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존경이 될 수도 있고 경멸이 될 수도 있다. 돈이 많아질수록 존엄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두려웠다.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존경을 잃는 게 두려웠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대단한 사업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나는 단지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었다. 존엄은 타인의 평가로 완성되지 않는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지 않을 때 완성된다. 나는 거울 앞에서 자주 나 자신을 바라봤다. 정주영, 너는 아직도 너답게 살고 있느냐? 그 질문이 내 인생을 지탱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존엄을 잃으면 인생은 끝이다. 나는 언젠가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의 마지막 재산은 존경이다. 존경은 명예가 아니라 신뢰로 쌓인다. 신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두려움을 이겨야 한다. 결국 존엄은 용기에서 태어난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부끄럽지 않게 늙을 수 있다. 나는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지 일을 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의무였다. 내가 세상에 받은 만큼 돌려주기 위해서였다. 내 이름으로 세워진 건물보다 내가 남긴 말 한마디가 더 오래 남기를 바랐다. 돈은 흩어져도 뜻은 남는다. 그 뜻이 바로 존엄이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돈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신용으로 버텼고
존엄으로 끝을 맺는다. 그 한마디에 내 인생이 모두 담겨 있었다. 돈은 세상을 움직였지만 존엄은 나를 지켰다. 그것이 부의 마지막 진실이었다. 여러분, 인생의 끝에서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돈인가 건물인가? 아니면 이름인가?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름이 남는 인생의 가장 부자다. 이름은 존엄의 또 다른 이름이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이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은 나를 떠나도 존엄은 남는다. 그 존엄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깨달은 마지막 철학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돈이 줄어도 명예가 바래도 몸이 약해져도 괜찮다. 존엄만 지키면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돈이 남긴 것은 흔적이지만 존엄이 남긴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나는 이제 이 말을 끝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나는 평생 일했고 도전했고 실패했고 다시 일어섰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것은 오직 존엄이었다. 그 존엄이 나의 이름이고 나의 부였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덧붙인다.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존엄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그가 바로 진짜 부자다.